암 관련 전문 박사님이 텍사스 병원에 있다 오신 분이 강의를 해서 저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재벌이나 돈이 많으신 분들은 암이 걸리면 글로 간대요. 거기 가면은 10배 더 든다 했는데요. 저 다른 분에게 여쭤보니까 함익병 원장님이 10배, 100배 더 들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쪽의 시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비교해 보시면은 일본은 고령화는 우리나라보다 한 20년 빨리 왔는데요. 그때 90년대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AI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몸으로 때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본격화되는데 AI가 와 로봇이 들어왔어요. 활용하기에 너무 좋은 시기라는 것이죠. 저는 이 두 개를 꼭 접목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쉽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출생 고령화는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혼인율과 출산율은 코로나19 지나고 나서 조금 지나서 반등할 거라고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였고요. 그런 부분에 이제 조금 반등이었지, 저거에 최근에 막 정책을 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혼인을 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정책의 효과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혼인율 반등한 걸 가지고 신문에 일면에 막 내놓고 하는데요. 그거는 주식시장에서도 아시듯이 한번 크게 꺼지면은 당연히 기술적으로 반등합니다. 2022년부터 아시다시피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약간 가시기 시작했는데요. 그럼 사람들이 다시 이제 결혼을 하자고 생각하고 결혼식장 잡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결혼 건수가 2023년이나 4년 정도 늘어나겠죠. 우리나라는 조금 늦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특성인 것 같아요.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 그냥 독일에는 시청에 가서 결혼을 하니까요. 금방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결혼식장도 밀려 있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줄을 세워서 해소되려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효과는 그다음에 이제 출생률은 또 좀 올라가겠죠. 당연히 결혼을 했으니까요. 다 시차를 두고 갑니다. 그래서 조금 내년 정도 돼 보면은 이제 정책의 효과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후내년 너무 이제 성급하게 판단하시지는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출산 고령화 이 부분에 영향은 당연히 크죠. 한국은행이 보고서 낸 것에서 2차 베이비 부모가 이제 은퇴하는 것만 해도 마이너스 0.38%를 이제 이렇게 포인트를 낮춘다고 그랬거든요. 성장률을. 그러니까 그것은 영향이 큰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거겠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2040년, 50년의 미래 이것은 나하고 직접적으로 당장 큰 연관이 없어요. 지금 나하고는 5년, 10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 5년, 10년 정도로 보았을 때 뭐가 중요하냐 하는 것이죠. 저출생 5년, 10년 안 좋은 거 아닙니다. 저출생의 효과 때문에는 5년, 10년 동안에는 우리나라에 더 좋습니다. 왜 좋냐면은 지금 태어난 10세 미만 혹은 20세 미만의 사람들은 그 학생들은 다 스포츠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정부 입장에서도 재정 지출을 해서 그 정부에 돈이 들어가야 되죠. 교육비 등등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숫자가 확 줄어버립니다. 그거 정부 입장에서는 지출할 게 줄어들죠. 부모 입장에서도 지출할 게 줄어들죠. 돈의 여력이 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5년, 10년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출생의 영향으로 우리가 5년, 10년 큰일 났다 전혀 아닙니다. 그건 마치 이런 거하고 같은데요. 기업이 배당만 하고 투자를 안 하는 기업이 있다 하면은 우리가 5년, 10년 동안 기업이 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으로부터는 아주 좋은 걸 얻습니다. 그런데 10년 지나서 투자를 안 했으니까 얻을 게 없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저출생의 영향은 지금 저출생은 20년 지나면은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 20년 뒤에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으면은 지금 당장은 우리나라 경제 더 좋겠네. 정부도 여력이 생기고 부모들도 여력이 생기고 그런 것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저출생에 관한 오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고령사회입니다. 고령사회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 부모가 층이 되게 두터워요. 55년부터 74년생까지 이르러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베이비 부모가 은퇴했다 그러더라도 2차 베이비 부모들이 또 그 층을 형성하고 있어요. 2차 베이비 부모가 은퇴하더라도 또 그 밑에 한 70만 명 이상 태어난 또 90년대생 이후 또 사람들이 90년대생하고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전체 연령별 인구 숫자가 조금씩 줄기는 하지만요. 꽤 탄탄한 편입니다. 그래서 고령화의 영향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아주 크게 10년 동안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60대 고용률을 보면은 60에서 65세 정도까지 보면은
여전히 한 60% 이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퇴직 연령은 55세 뭐 이렇다고 그러는데 60에서 65세 고용률 보면은 뭐 64, 5%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60년대생만 보면 한 850만 명 되는데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여전히 고용률이 65%, 60% 된다고 그러는 것은 여전히 한 850만 명 곱하기 0.65 정도. 그게 한 500 몇십만 명 될 겁니다. 540, 50만 명. 그 정도가 여전히 고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취업 상태에 있다는 것이고 여전히 생산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아직은 큰 영향이 없어요. 재정부담 국민연금에 아시다시피 기금이 고갈되는 것은 2055년입니다. 우리나라는 2040년까지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계속 쌓입니다. 지금부터 17년, 16년 후 동안은 적립금이 더 많이 쌓여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10년 동안의 미래의 모습에서는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큰 부작용이 날 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고령화도 그렇고 저출산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가지는 첫 번째 오해예요. 인구라는 것은 항공모함처럼 천천히 움직여요. 후닥닥 갑자기 어느 날 막 그냥 큰일 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우리나라는 또 베이비붐가 넓게 걸쳐 있기 때문에요. 이게 완전히 부작용으로 돌아서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시간이 언제쯤이냐? 그게 대충 2040년이 분기점입니다. 그 시기를 넘어가면은 이제 막 부작용들이 마구 노출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저출생되었던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오는데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적네 이래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령자들이 거의 70대, 80대로 접어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지출 부담, 국민연금 부담, 국민연금 적자 부담이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 부담 이런 것들이 급속히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한편으로 소득을 창출해야 될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은 확 줄어들어 버리네. 그게 2040년 넘어가면은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래닝을 짜실 때는 크게 우리나라는 지금 입장에서는 크게 단기와 중기, 장기로 나누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 입장에서는 난리 났다고 시끄럽긴 한데 생각보다는 덜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고요. 대신 2040년 정도를 넘어가면은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그 부작용을 돌리기가 쉽지 않는 그런 국면에 이제 접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타임 호라이즌을 생각하시면서 플래닝을 짜시는 게 좋고요. 이걸 뭉뚱그려가지고 204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마치 지금도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인구 면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한 2000 인구만 생각한다면 생산성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요. 인구만 생각한다면은 2050년을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50년 한 20년 동안 계속 성장률이 조금씩 떨어진다는 뜻이죠. 인구만 볼 때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노정화되는 것은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한 2040년 기점일 것 같고,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년 동안은 뭐 큰 문제 없고, 짧게는 5년 동안 큰 문제 없고요. 그 이후 한 10년 동안은 이제 변하는 기간이죠. 트랜지션 피리어드입니다. A에서 B로 변하는데 그 과정이 뭔가 이제 막 복잡한 것들이 얽혀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한 10년 정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40년 넘어가면은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 그쪽으로 쭉 부정적인 방향으로 노동력도 적게 들어오고 고령자들이 많아져서 지출은 많이 쓰고 이런 것들이죠. 그럼 국가에 이제 부담이 확 증가하는 그때가 2040년 이후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보시는 게 구체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일본 고령화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거는 뭐 고령화 모습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의 모습하고 그 국가의 전체 성장의 모습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령화 모습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고령자 비율, 출생자 숫자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더 취약하니까요. 일본에서 겪는 것보다 좀 더 취약하게 나타난다. 더 안 좋게 나타난다. 이게 이제 인구에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30년 동안에 거의 제로 성장을 했는데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그럴 겁니다. 지금 내수 안 좋다, 수출은 이러는데 내수는 왜 그러냐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아직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시작도 안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본격적으로 인구 측면에서 내수 시장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적어도 20, 30년 동안은 우리나라 내수 시장은 완전히 옆으로 플랫하게 그냥 플랫하든지 더 떨어지든 그런 모습으로 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본하고 다른 차이점이라면은 우리나라는 수출 부분, 일본에 비해서는 수출이 동력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대외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대외 환경으로 치자면은 중국이 또 12,000달러에서 앞으로 성장할 거고, 인도가 14억의 인구가 성장을 할 거고요. 아프리카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인구가 지금 80억에서 90억 명으로 증가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출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수출의 경쟁력이 있으면 시장은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과 내수가 양극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게 일본하고 약간 차이점인데요. 일본은 내수 시장이에요. 그래서 내수가 죽으면 경제 전체가 죽어버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과 내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내수가 죽는다 하더라도 수출이 살아나면은 그 중간 정도의 길을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길은 가지 않고요. 일본보다는 좀 나은 길을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출과 내수가 극명하게 양극화되는 모습,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의 자산이나 나의 비즈니스나 이런 걸 어디에 둘까, 이런 걸 의사결정을 하실 때 인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내수 시장은 아주 안 좋다는 것이죠. 안 좋으면은 이게 어떤 관례로 나타나냐면은 양극화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아마 우리가 폴러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이제 양극화된다는 것인데요.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그 다음에 내수 시장도 고급 제품과 저렴한 시장의 양극화,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중간한 중간으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옛날에 샤쿠엔 샵, 백엔 샵, 그 1,000원짜리죠. 그 당시 30년 전에. 그런 샵으로 통해서 성공하는 것도 있을 거고, 아주 고급화된 시장. 이 고급화된 시장이라는 것은 수출 기업에 있는 소득을 많이 번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겠죠. 이 양쪽으로 내수 시장도 양극화로 생존을 모색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의 인구의 변화에 따라서 일어날 일은 각 부문이 극화되는 현상, 이런 모습들이 아닐까. 저는 하여튼 매크로하는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좀 추론을 해보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정년 연장 임금 피크제 폐지와 같은 사회적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특이합니다. 특이한 건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아시다시피 좀 빠른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공적연금,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일 텐데요. 서구 사회는 공적연금을 가입하는 기간이 평균 한 37년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략 27년 돼요. 10년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년 차이가 결국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있는 이제 일반적인 기간의 차이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노동 기간을 더 길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는데 길게 하고 있죠.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데, 주된 직장에서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직장은 나오고 그 다음에 재취업을 통해서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지위가 열악한 것이죠. 그러면 이걸 이제 주된 직장에서 길게 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정년을 연장한다는 것 하는 것인데요. 가장 걸림돌이 한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가 베이비 부모들이 한참 경제가 성장할 때 대기업에 들어가고 회사에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인력을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성장이 그때처럼 고성장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정년을 연장하면서까지 이렇게 이 사람들을 킵할 수 없어요. 그렇게 킵을 한다면 기업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청년 근로자도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와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특징. 제조업의 특징은 뭐냐? 성장을 하더라도 서비스처럼 사람을 그만큼 고용 안 해요. 성장을 하면은 고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왜 우리나라 제조업 중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과거의 인구 구조의 특징, 베이비 부모들이 80년대 한참 고성장할 때 왕창 들어가고, 그때 대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다 커왔는데, 지금은 성장의 속도가 둔해지고 그 다음에 제조업이다 보니까 사람을 덜 고용을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계속 오래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기업이 가진 문제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무작정 연장을 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걸 좀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징은, 예를 들어 임금이 자기의 생산성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혹은 직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이런 게 아니라 호봉이라든지 나이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년을 연장하면은 이 임금 체계라면은 노동비, 인건비 부담이 확 커져 버리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몇 배가 차이 나는 것이죠. 제가 어디 데이터를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인상은 정확합니다. 어떤 인상을 제가 크게 받았냐면은 서구 사회하고 비교해서 직장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하고 직장에 나오기 직전의 사람하고 임금의 배율, 이 배율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커요. 이런 압도적으로 큰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해버리면은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임금 피크를 없애고 정년을 연장한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젊은 사람 고용 줄여야 돼요. 뭘 선택할 것인가는 사회가 선택할 부분인데요. 다만 선택하기 전에 뭐가 지속 가능하고 좋은 방향이나 할 것을 결론을 본다면은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은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요. 임금 체계를 다르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나의 생산성이 떨어질 때면은 임금도 적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해야 이제 정년이 좀 연장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둘이 합쳐서 돼야 돼요. 합쳐서 돼야 되고 그래야 거기 남은 여력으로 이제 청년들을 고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에서는 좀 그런 입장을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도 우리나라가 베이비 부모의 특징, 한창 고성장할 때 베이비 부모들이 왕창 직장에 들어갔다는 것. 그런데 지금은 성장의 속도가 둔화되니까 이 사람들이 남아 돈다는 것. 그 다음에 제조업은 성장을 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만큼의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율이 줄어든다는 것. 이게 우리나라의 조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임금 체계.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임금 체계라는 것의 개편을 통해서 우리가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이라는 두 가지 상충된 문제를 좀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위기도 있지만 기회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고문님은 어디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고령 사회가 이제 다른 많은 인구학자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혁신이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20대 초중반의 사람들이 인구의 비중이 제일 높을 때, 그럴 때 주로 일어난 것이 사회의 혁명이나 혁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하고 중동 지역에 일어났던 그 오렌지 혁명, 이때 그 국가들을 보면은 20대 초중반 비율이 가장 높을 때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87년에 소위 말해 민주화 혁명 할 때가 우리나라 20대 초중반의 비중이 가장 높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고령자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혁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고령자의 비중이 늘어났을 때 우리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베이비 부모들의 고령자들은 자산도 좀 갖고 있고 지식도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몸도 건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을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국가가 해야 될 부분은 이 자원을 좀 더 생산적인 부분에 활용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건 아마 좀 있으면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가진 이제 돈을 쓰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만 축적해서 가지고 계속 투자만 하려면요, 국가가 자꾸 소비가 줄어들면 이제 침체가 되게 되니까요. 이걸 쓰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지금 요즘은 이제 그 암 관련 전문 박사님이 텍사스 병원에 있다 오신 분이 강의를 해서 저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재벌이나 돈이 많으신 분들은 암이 걸리면 글로 간대요. 거기 가면은 10배 더 든다 했는데요. 저 다른 분에게 여쭤보니까 함익병 원장님이 10배, 100배 더 들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쪽의 시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텍사스에서 그런 걸 쓸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쓰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의학 관련 의료 시장의 자원들이 얼마나 좋은 자원들이 많습니까? 왜 이제 규제로 그런 걸 못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법인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라든지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고 하는 시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시장들이 이제 크게 되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도 외국에 안 나가고 여기서 쓸 수 있을 거고 해외에 있는 사람도 여기 들어와서 쓸 수 있을 거고 지금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보험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시장이 막 많이 크고 있죠. 이제 그런 시장뿐만 아니라 의료 시장은 다른 영역도 크다는 것이죠. 나의 암을 치료하는 것, 뭐 다른 다양한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 쪽.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고령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레저나 그 다음에 교육이나 이런 것입니다. 고령자들이 무슨 교육이냐? 아니에요. 고령자들 또 미국에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요. 미국의 은퇴자들이 캠퍼스에 수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클래스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자기들끼리 따로 분리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친구들이 공부하는데 그 클래스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로 치자면 우리는 완전히 블락대가 못 들어가죠. 나이 든 사람은 따로 들어야지 하는데 그 친구들은 그냥 들어가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그런 욕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제가 한 10년, 15년 전에 보았던 것인데요. 미국의 대학 캠퍼스에 가서 한 3개월 정도 체류하면서 이 기숙사에 있으면서 캠퍼스에 있고 강의를 듣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고령자들이 자기의 자산을 소비하는 방식이거든요. 국내에서도 그런 소비를 하게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고령자들이 이제 그런 소비 시장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기회를 말씀하셨는데 의료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의료 시장이 바이오라든지 디지털 쪽으로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고령자들이 돈이 있어야 이걸 사요. 이 보편적 시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의 맞춤식 시장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어느 정도 부를 쌓은 자산 상위 계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장을 좀 활성화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비교해 보시면은 일본은 고령화는 우리나라보다 한 20년 빨리 왔는데요. 그때 90년대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AI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몸으로 때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본격화되는데 AI가 와 로봇이 들어왔어요. 활용하기에 너무 좋은 시기라는 것이죠. 저는 이 두 개를 꼭 접목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국은 똑같이 우리나라처럼 고령화에 들어왔는데 1인당 소득이 12,000달러예요. 우리나라는 35,000달러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제품을 소비하고 하기에 훨씬 적합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고 AI가 되고 고령화에 접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령산업 관련된 하이테크 산업이죠. 로봇, 그다음에 그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가상시장 이런 것도 거기에 해당될 것이고요. 그런 쪽에 이제 좀 저는 산업이 의외로 성장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뭐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는 옆으로 빌빌기고 있기는 한데요. 그는 코로나19 때 너무 올라온 것이 지금 후유증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후유증을 이제 좀 다 정리하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은 이런 부분이 성장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로봇 같은 경우 로봇은 저는 성장을 하리라고 보았는데 저도 이전에는 로봇은 AI하고 같다고 보았거든요. AI가 성장하면 로봇이 성장합니다. 물론 기술적인 그런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의 제조 기술의 면도 있긴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AI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로봇의 산업의 성장은 조금 더 늦게 일어날 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AI 쪽에 확 점프를 하게 되면서 로봇도 같이 점프를 생각보다 빨리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메타버스 시장인데 지금 완전히 죽었죠. 이게 너무 올랐다가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메타버스는 쳐다도 보기 싫게 되어버렸는데요. 이 시장도 고령자 입장에서는 꽤 매력적인 시장이죠. 예를 들어 애플이 아주 좋은 어떤 버추얼 리얼리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세트를 개발한다 하면은 여행을 안 가더라도 자기가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고요. 그 한 4, 5년 전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미국하고 일본에서 다 나왔는데 가상현실을 자기의 정보 자료들을 다 이제 갖다 주면은 그걸 가지고 가상현실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어릴 때 살던 집이 나오고 엄마가 나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무엇에 그럼 도움이 되느냐? 노인들의 우울증을 해소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데이터를 많이 모아 놓으시면요. 나중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상현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진, 동영상, 텍스트, 그 다음에 전화할 때 하는 음성, 이런 것들의 데이터가 충분히 모이면 나중에 이제 갖다 줘 보십시오. 가상현실을 만들어줘요. 여러분들이 나이 들었으면은 어릴 때 모습의 가상현실. 그때 엄마도 나오고 그럴 거예요. 그런 시장이 저는 이제 메타버스 시장이라고 보는데요. 그 시장은 지금은 많이 주고 있는데 저는 메타버스 시장을 저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메타버스를 디지털 지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의 지구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수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다수결로 동의한 제도에 자기를 끼워 맞춰야 됐어요. 난 싫지만은 나는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디지털 지구나 메타버스가 만들어지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에 가서 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저한테 맞는 취향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들도 메타버스는 조금 길게 봐서는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데모테크라는 책을 쓸 때 괜찮게 봤던 시장이 바이오 시장, 그다음에 로봇 같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는 이 모든 것이 기반을 이루는 것이니까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그다음에 뷰티 이런 것들이 제가 고령화 시대에 그래도 수요가 괜찮다고 본 시장인데요. 여전히 앞으로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